100%, 120% 가능합니까? 올해까지는 일단은 가능해요. 하다 보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데이터가 6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6가지가 젠가 투자법이고 빅데이터로 부동산 투자했다는 박대리. 그래서 얼마 벌었대? 네, 얼마 벌었대? 풀 대표님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버셨어요?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예.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지우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벚꽃처럼 긁으면 옆에 나오는 동전으로 잘 긁어보시면은 안 나오네. 네. 자, 제가 처음에 빵원에서 시작됐다고 했는데 네. 약간의 여유 있는 정도는 되었어요. 그렇군요. 네. 네, 얼마일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투자를 진행하면서 네. 과거에 저는 파이어족이라고 있잖아요. 그쵸. 거기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이 파이어족이라는 게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을 타고 오래전부터 유행을 타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 사람들도 인기가 많아졌는데 자신이 번 금액에서 번 돈에서 4%의 수익을 계속 내가 창출한다라고 보고 4%만 빼놓고 난 매해 쓰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이 4%의 수익이 나이가 1년 동안에 쓸 금액이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내가 1년에 5천만 원만 쓰겠다. 와이프와 같이 해가지고 뭐 5천만 원 가지고 4% 수익을 내려고 하면은 여기서 25배면 돼요. 그러면 이제 12억 5천이 되겠죠. 네. 12억 5천만 있으면은 여기서 4%의 수익으로 내가 계속해서 생활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여기서 막 1억을 쓰겠다. 그러면 25억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봤었거든요. 네. 저도 당시에는 맞벌이고 하다 보니까 와이프와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연봉이 그래도 적진 않았었어요. 적진 않게 있는데 얘를 가지고 내가 60%를 저축이나 투자로 진행을 하고 40%를 지출한다 했었을 때 그렇게 해서 내가 15억까지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계산하니까 28년이 걸리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월급만으로. 이 파이어족이 아니라 그냥 정년퇴직이 되더라고요. 파이어족은 이제 파이터. 리타이어 얼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안 되고 내가 그럼 몇 퍼센트의 수익이 나야 되는가 다시 한번 또 계산해 보니까 그래도 한 120%에서 100% 이상의 수익이 나줘야지만 얘가 그 금액이 도달이 되더라고요. 매년? 예, 매해 수익률이. 몇 년 동안요? 그게 이제 8년 동안에 그 정도 10년 안에 돌아가려면은 10년 안에 그걸 달성하려면 120%? 8년 동안 100%, 120%? 그 정도의 그게 되지 않으면은 네. 그 금액까지 도달이 안 되더라고요. 생각처럼 이 정도 벌면은 이 정도 쓰면 되지 않아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도달이 되지 않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역산하면 이제 금액이 초기 자본금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요. 네. 그래서 이 금액까지 가려고 하는 이 수익률로 다른 것들도 많이 투자도 해보고 생각도 해봤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아무리 규제를 하고 세금도 굉장히 많이 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하는 이유가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투자법은 얘밖에 없었었고 저 또한도 이렇게 수익을 거둔 곳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 조금 더 의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얘가 부동산이죠? 예. 여기서 그 누구도 얘라고 할 수 없죠. 그러면은 진짜 매해 120%나 100%의 수익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매년 24%씩 수익 내가지고 지금 그렇게 세계 거의 최대의 부자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120%씩 수익 내면 한 10년, 20년 지나면 풀 대표님을 더 친해져야겠다. 책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올해도 100%, 120% 가능합니까? 올해까지는 일단은 가능해요. 올해까지는. 왜냐면 올해 파는 물건이 이미 가격이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산 게 제가 산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에요. 거의 오르는 거는 이 책에도 써 있지만 거의 저는 운칠 기사를 많이 믿거든요. 그래서 거의 운이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냥 떨어지지만 않아야지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지 얘가 많이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물론 올라가면 좋지만 그렇게 제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들어간 것도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다 보니까 예측을 하기에는 미래는 알 수는 없죠. 여기 책에도 그 주식 대가의 말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예측하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 수익률이 이제 투입 금액 대비 그런 거죠? 네, 맞아요. 자산이 그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죠? 네, 맞아요. 오해가 있을까 봐. 왜냐면 자산이 지금 10억인데 매년 뭐 120, 150%씩 가게 되면 너무
네. 네, 그렇게 되는 거라서 네, 투자 이 금액이 저희가 이제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레버리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레버리지를 이렇게 되면은 투입 금액이 적기 때문에 투입 네. 금액 대비 그렇게 수익이 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 뭐 3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전세가 한 2억 한 8천이다. 그러면 내 투자금 2천만 원 이렇게 계산했을 때 네, 120% 맞아요. 수익률 뭐 네. 이렇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게 네. 어디예요? 대박이네요. 그게 어디죠? 예. 정말 그렇죠. 대대박이네요.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했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1부 마지막에 네. 그래서 어디예요? 라는 그리고 질문으로 진짜 어떻게 한 마쳤는데 거예요? 이게 뭐 그걸 여쭤봐야죠. 네. 네.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 책에는 네. 젠가 투자법이라는 이야기를 담아놨어요. 어디냐고요? 네.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젠가 투자법이라는 이야기를 담아놨는데 이 젠가 투자법이라는 것을 제가 접근하기 전에는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기존에는 제가 이 돈을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투자를 시작했었을 때 거의 6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마이너스 통장. 네. 근데 서울에 3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저한테 전 재산이 3천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내가 만약 얘를 잃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와이프가 이혼을 하자고 할 거예요.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네. 물론 이제 와이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얘를 절대 잃지는 말자. 얘가 거의 확고했었어요. 내가 얘를 성공 못해도 되는데 이 돈 원금은 무조건 회수할 수 있는 지역으로만 내가 무조건 찾아보자라고 접근했었던 거죠.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순천이라는 지역에 전라남도 저도 순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물론 제가 지금 거주를 울산에서 하고 있지만 울산에서 순천 가는 것보다 서울에서 순천 가는 게 훨씬 더 빨라요. 훨씬 더 가깝고. 네. 그럴 수 있겠죠. 예, 네. 왜냐면 여기서는 KTX도 없으니까요. 전라남도로 가는. 네. 그래서 훨씬 더 어렵고 잘 모르는 지역이었지만 여기를 접근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다 보면서 이 데이터가 매매 가격과 영향을 줄 수 있냐 없냐 얘를 포커스로 맞췄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디까지 봤었냐면은 뭐 자동차 등록 대수까지 다 봤었어요. 그 지역에. 그래서 그걸 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걸 그냥 본 게 아니라 저도 다 이제 이유를 적어놔요. 얘를 보는 이유 해가지고 네. 자동차 등록 대수가 많아진다는 거는 이 지역의 소비 심리가 강해졌다는 거야. 소비 심리가 강해졌다는 건 이 지역에 임금이 올라갔었을 거야.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주택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PIR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주택 가격도 올라갈 수 있을 거야. 해서 자동차 등록 대수를 봤더니 매매 가격과 영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하고 그래서 재밌다, 이것저것 네. 예, 진짜 많이 보다가 이 수 순천이라는 지역에서 물론 이제 매수의 지수 이런 것들 보면서 들어가긴 했는데 네. 그때는 정말 굉장히 심플하게 갔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면서 조금 더 고차원적인 데이터를 보기 시작하다가 가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왜 알았냐면은 데이터는 정말 너무 많아요. 통계청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런 것도 알려줘라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근데 이런 데이터 안에서 공통점이 있는 게 거의 매달 갱신이 되지 않는 데이터라거나 혹은 지금 우리가 바로 매매 가격과 영향이 없는 데이터라거나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 두 가지를 맞춰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매달 갱신이 되어줘야지만 내가 이 데이터를 바로바로 활용할 수가 있겠구나. 네. 그리고 매매 가격과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없는 애는 다 배제를 한 거예요. 네. 하다 보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데이터가 6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6가지가 젠가 투자법이고 이 6가지 데이터라는 것도 그 데이터를 본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 기준 안에 들어와야지만 이 정도 기준이라는 거는 나만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지역들은 그러니까 전국에 물론 이제 시군구는 훨씬 더 적지만 우리가 청주도 뭐 4개구, 뭐 청원구, 뭐 흥덕구 해서 나누고 하다 보면은 약 260개 정도의 시군구가 되긴 하는데 이 정도의 이 시군구에서 이 울타리에 들어오지 않은 지역들은 젠가처럼 다 빼내는 거죠. 빼내고 남은 지역들 굉장히 러프하게 보긴 하지만 남은 지역들 안에서만 내가 관심 있게 살펴보겠다라는 게 하나의 의도입니다. 걸음망이네요. 그렇죠. 거기서 남는 애들만 보겠다. 네. 네. 그런 거구나. 그럼 그게 뭐예요? 6가지 요소 그거 알려줘도 되나요? 네, 알려줘도 됩니다. 네. 책을 다 사서 보실 거니까. 이거 책을 읽어봐야지 알지. 네. 그러니까 뭐 요소 6개가 네. 뭔가요? 네. 네, 첫 번째는 그 네. 지역에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을 나누는 게 처음에 인구수라고 대략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근데 대부분 가다 보면은 우리가 뭐 미분양을 이야기할 때도 다른 거 이야기할 때도 세대수 기준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몇 호냐 해가지고. 그 지역의 세대수 말하는 거죠? 맞아요. 시군구에. 예. 네. 그래서 세대수를 처음부터 얘를 기준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세대수가 최소한 6만 이상이 되는 지역들만 거름망으로 만들어 놓고요. 네. 그럼 6만 정도 되는 도시가 뭐가 있어요? 서울의 종로구, 중구 이 정도가 6만이 그럼 넘어간 제일 지가 작은, 네. 조금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보통 인구수는 많이들 아는데 네. 세대수는 사실 생소할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이제 행정안전부라고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거나 구글에서 네. 검색을 하면은 기존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썼는데 행정안전부로 바뀌면서 여기에서 이제 검색을 하다 보면은 네. 그러니까 클릭만 몇 번만 하면은 여기서 그 도시별로 시군구별로 인구수, 세대수, 세대당 인구수를 정확하게 다 알려주고요. 뿐만 아니라 평균 연령대 그리고 연령별 인구수도 다 알려줘요. 네. 책에는 더 디테일하게 이제 좀 젊은 세대수가 더 많은 것이 유리하다 이런 네, 네. 내용까지 있으니까 젊은 참고하시고요. 연령대. 네네네. 제가 뭐라고 몇 살이 했어요? 젊은 젊은 거예요? 세대수. 아, 네. 젊은 연령대 네. 세대수가 많을 때. 네. 몇 살이 젊은 거예요, 그럼? 그 평균치보다는 낮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평균치보다. 예, 기존에는 이제 뭐 우리가 2년 전이나 3년 전에는 41.7세 이 정도가 평균 연령대였는데 네. 지금 훨씬 더 올라가서 43세 이 정도가 되긴 해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낮은 한 38세, 그러니까 읍면동 기준으로 해가지고 35세에서 뭐 38세 이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린 연령대가 되죠. 그 지역의 그 평균 연령대가 그 정도면 좋다. 네. 동별로 봤었을 때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또 통계가 조금 더 세밀하게 더 잘 나와요. 네.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감정원에 이제 통계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연령대별로 누구와 이제 얼마큼 매수를 했는지도 알려주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딱 보다 보면은 거의 70% 정도의 비율이 75% 정도 아래 정도에 되는 비중이 30세에서 59세가 무조건 여기 안에서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누가 제일 많이 샀나 봤더니 네. 30에서 59세 사이더라.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하다 보면은 여기서 단순히 인구수, 단순히 세대수 얘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연령대가 비중이 여기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요가 커지느냐 낮아지느냐라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지금 이 정도 들었을 때 알고 나도 못하겠다 하는 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네. 너무 근데- 많이 네. 아니요. 아. 지금 6가지 중에 하나 얘기했어요. 네. 네. 짧게 좀 해주세요. 네. 네. 그치. 들어갈수록 하다 보면은 이거 들어갈수록 물어보고 젠가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네. 같은데 6가지 걸음망을 다 간단하게. 네. 자, 그냥 정리 간단하게 해보면 네. 세대수 6만 이상인 지역을 보되 거기에 평균 연령대가 낮은 아니요, 곳을 그렇지 봐라. 않아요. 그냥 아니에요? 6만 이상만 처음에 보면 돼요. 네네, 끝이에요. 그렇게만 해주세요. 예.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네. 내가 시작을 하지. 예. 자, 세대수 6만 이상 네네. 자, 하나 받았고 네.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전세가율입니다. 전세가율? 예, 전세가율이란 그 매매 가격 대비한 전세 가격에 대한 비율인데 네, 네. 이 전세 가격이 더 이제 매매 가격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100%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게 전세 가율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서 수도권 위주로 봤었을 때 200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었죠? 리먼. 그렇죠. 네. 금융위기. 리먼 사태가 있었었죠. 네. 리먼 사태가 있고 나서 다시 조금 가격이 하락하다 금방 좀 올라가다가 바로 2011년도 12년도에는 또 유럽발 금융위기가 또 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심리가 수도권 위주로 해가지고 굉장히 바닥으로 걷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자, 그러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이 있어도 매매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투기를 떠나서 하락할 것 같으면은 전세를 가는 거지 매수를 하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매매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전세가율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전세가율이 올라가면은 매매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성립이 되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다 보면은 그게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얘가 붙어도 그냥 같이 떨어지거나 혹은 매매 가격만 올라가고 전세 가격 그대로거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전세가율을 왜 가져왔냐면은 제가 이제 돈이 없이 시작을 한다거나 소액 투자가 진행이 된다 했었을 때는 내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을 봐야 돼요. 누가 얼마 벌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간 돈에서 여기 들어간 돈이라는 거는
뭐 이제 보비와 필요 경비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총 투자금 대비해서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거뒀는지를 살펴볼 때 그래도 적정한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투자금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네. 전세가율을 넣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투자금이 적다라고 네. 보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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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세 번째는 입주 물량률입니다. 입주 물량률. 예. 네. 입주 물량률이라는 거는 네. 제가 보다 지금 전세가율 세대수를 제외하고는 다 율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비율이라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도시를 큰 도시가 있고 작은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별로 크기가 다르잖아요. 네. 근데 같은 하나의 수치만 보게 되게 되면은 얘는 절대 가격인 거예요. 근데 상대적인 가격을 보기 위해서는 그만의 기준을 다 넣어줘야지만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입주 물량 수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나누기에서 그 기준의 분모가 어떤 게 들어가겠죠. 자, 여기에서 이 기준이라고 한다는 거는 30세에서 59세의 인구수를 여기다 넣어줘요. 아, 아까 그 처음에 얘기했던 가장 많이 집을 산다는 네. 연령대 수. 네. 네. 그러니까 수요라고 한다는 거는 이게 기존에 있는 아파트, 새 아파트 사는 사람 모두가 수요층을 보는데 네. 이 수요를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는 30에서 59세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저기 이제 조금 고령화 시대에 이제 도달을 했는데 고령화로 되어 있는 그런 도시들은 조금씩 수요가 작게 들어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세종시나 젊은 도시는 같은 인구수와 같은 세대수를 가지고 있어도 얘는 수요가 조금 더 높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입주 물량률을 보게 됩니다. 네. 자, 네 번째. 네. 네 번째는요, 미분양 수입니다. 네. 미분양 수는 국토교통부에서 다 자료를 찾아볼 수가 있고, 이 미분양 수 같은 경우는 이제 30에서 59세에 막 이렇게 만들기 어려우니까 네. 처음에 1번에서 가져왔던 그 세대수를 그대로 나눠줘요. 그래가지고 얘는 0.3% 정도에 도달을 하게 되게 되면은 아, 이 정도가 되면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나 혹은 부동산 매수 심리를 조금 더 자극할 수 있는 심리에 도달은 했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단 여기서 0.3% 밑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매매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경우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매물수가 많이 존재를 하게 되면 그렇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번째가 그렇게 들어가고요. 다섯 번째는 적정 거래율입니다. 적정 거래율이라는 거는 조금 이제 거래량이 많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죠. 그렇겠죠? 자, 적정 거래율을 처음에 네. 가져왔었던 이유는 그 과거에 보면 네덜란드의 어떤 한 학자가 벌집 모형 이론이라고 만들었어요. 네. 벌집 모형 이론이라는 거는 이제 육각형 모양을 해가지고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가격이 나중에 올라가고 나중에 이제 가격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전초 현상으로 먼저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론인 방법이에요. 근데 이 이론대로 그대로 움직이게 되면은 거래량은 가격은 거래량 이 두 가지 요인으로만 가격이 결정되면은 너무 투자하는 방법이 쉬울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자, 그래가지고 얘를 가지고 서울부터 해가지고 2003년도부터 KB 지수를 가지고 쭉 만들어 보니까 이 벌집 모형 이론대로 절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다시 한번 직접 만들어 보다 보니까 부동산은 주식과 다르게 굉장히 느리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1년 단위로 가다 보니까 얘가 돌아가는 순환이 아니라 무조건 위로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1년 하다 보니까 이 이론대로는 가지 않나였어요. 네. 그래서 이 이론이 틀렸구나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아, 이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거래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가격의 상승을 일으킬 수도 있거나 혹은 가격이 떨어질 이유가 거래량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 하나만 보다 하더라도 이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게 되려면요. 계단을 밟아줘야 돼요. 이 계단이라는 거는 매물이 떨어지게 되면은 다음 계단 해가지고 가격이 그다음부터 하나하나 올라가는데 이게 떨어지려고 하면은 매물이 또 나오고 하다 보면은 미끄덩 돼서 올라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싼 가격에 매물들이 계속 나오면 그렇죠. 못 올라간다. 그 그렇죠. 얘기죠. 네. 그래서 이 매물이 줄어들게 되려면은 네. 당연히 거래가 많아져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많아진 지역들을 가져오게 된다 한다면은 이게 하락에 대한 요소가 아니라 상승이거나 혹은 똑같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볼 수 있으니까 얘를 가져온다는 거죠. 네, 마지막. 네, 마지막은요. 네. 평당 증감률입니다.
평당 증감률? 평당이라는 거는 뭐 33평, 24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상대적인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뭐 큰 평수, 작은 평수 이런 것을 한꺼번에 만들려면은 평당 가격으로 만들었고요. 이 가격에 대한 증감률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우리 4대 하락 요소 중에 단기간 급등, 얘를 배제하기 위해서였었어요. 그래서 이 단기간 급등이라는 거는 과거 뭐 2008년도, 뭐 2011년도 뭐 지역별로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이 정도 이제 하락이 쭉 일어났었을 때 단기간 급등으로 일어났었을 때 얘가 하락한 조건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실거래 가격으로는 이제 그 지역 평균적으로 약 13%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었을 때 사람들이 이 정도 가치가 아닌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이 가격은 말도 안 돼 라고 이제 이해하는 수준이 그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거래 가격으로 따지면 13%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조금 더 실거래 가격 같은 경우는 올라온 가격을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이게 널뛰기가 심해져요. 그래서 한국감정원 같은 경우는 국가 통계 승인을 받은 업체다 보니까 이 업체에 대한 데이터를 쓰는데 조금 더 이 폭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 보다 보니까 6.5% 정도가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가치가 아닌데라고 한 번은 생각할 법한 이제 증감률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더 오르진 않을 거야. 이러고 조금 정체 현상이 벌어진다는 네, 거죠. 맞아요. 굳이 거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런 네, 맞습니다.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율 같은 거 계산할 때 기준이 되게 중요할 거잖아요. 그게 어떤 특정 아파트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어떤 지역일 수도 있는데 뭐예요? 그 지역으로 가져왔어요. 그 지역의 네. 평균 값이 그렇게 네, 움직인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대략 투자 비용이 이런 식으로 젠가로 다 가렸을 때 최소 투자 비용은 어느 정도 있어야 요 젠가로 해갖고 투자를 좀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네. 그 어떤 지역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근데 가끔 내가 막 투자를 하다가 1년, 2년, 3년, 4년 막 지나다 보면은 이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이 정도 돈이 있으면은 한 이 정도 돈을 벌지 못하면 투자를 안 해. 라는 생각에 많이 벌 수 있거나 더 큰 투자금이 들어가는 지역을 굳이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지역별로 상승할 수 있는 폭이 다르거든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수요의 양이 다르다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을 나눈 것처럼요. 그래서 그렇게 폭이 다르다 보니까 작은 지역에 들어가도 돼요. 단 여기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내가 이 금액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그 상승률이 조금 더 큰 지역들, 수요가 큰 지역들은 더 이제 큰 금액이 들어가도 되는데 작은 지역에 큰 금액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작은 지역에 투자금 뭐 3천, 뭐 5천, 뭐 2천 이 정도로도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꽤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최소 2천으로도 네. 이렇게 크게 벌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익으로 따졌을 때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네. 때는 꽤 큰 거겠네요. 맞아요. 투입 대비. 네. 그렇구나. 네. 네.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네. 다 5억은 있어야지 막 부동산 할 수 있다고 다들 그래서 나는 못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재건축 재개발을 생각하시나 봐요. 네. 서울에 재건축 재개발 하려면 5억은 최소 있어야 되는 건가요? 더 있어야 되지 않나요? 네, 더 있어요. 더 이해가 되긴 해요. 그렇구나. 네. 네, 그러면은 더 좀 지켜보고 싶네요. 그런 그 정도의 자금으로 시작할 수 있다면 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도전해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하나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처음에 막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그 투자에 관심이 생기시는 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처음부터 막 큰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지역에 이렇게 해서 나의 경험을 여기 조금 더 살려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얘는 그냥 투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금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 또 거래, 또 사람과의 거래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경험이 많이 바탕이 되게 되면은 여기에서 투자금만큼 내가 더 많이 세이브할 수 있는 경험도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무조건 여기서 작은 걸로부터 시작이 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주식회사 부동산 그놈의 대표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앱 같은 걸로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지금 이거 제가 찾으려니까 네. 너무 한숨이 많이 나와요. 네. 지금도 계속 이제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 젠가 투자법은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가 다 이제 뿌려주고 거의 저도 이 젠가 투자법이라는 강의를 시작을 했었었는데 대상자가 많은 분들이 주부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평일 오전 11시 강의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엑셀을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보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만 잘 하면은 이게 젠가 투자법에서 지역은 찾을 수 있기는 만들어 놨거든요.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분은 왠지 들으실 것 같아가지고 좀 미안하게 하지만 골프 선수로 오랫동안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30살밖에 안 되는데 이제 컴퓨터를 처음 열어보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엑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왔는데 그래서 갔더니 엑셀 얘를 열려면은 2번 클릭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엑셀을 열고 하셨던 분들도 있었었어요. 더블 클릭. 네. 그 정도로 아무것도 컴퓨터를 몰랐던 분들도 네. 강의를 듣고 어쨌든 네. 젠가 투자법을 적용해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 정도로 쉬운 거라는 거죠. 네. 재밌네요. 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 책에 보면 실제 투자에 적용하기라는 제목으로 파트 4에 네. 지역들이 아예 나와 있어요. 뭐 울산광역시부터 뭐 창원, 청주, 전주시 네. 나와 있는데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젠가 투자법으로 적용했을 때 나와 있는 지역들이 이 지역인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맞네. 그런가? 맞죠? 꼭 그렇진 않고요. 아, 그래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 지역이 검색이 여기 젠가 투자법을 하면은 네. 전국 아까 전 260개 중에서 약 20개 정도의 지역이 나와요. 현재 시점에 그렇다는 네. 거예요. 매달 돌릴 때마다 우리 이제 젠가 돌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젠가 돌리면은 이제 한 20개 정도 지역이 나와요. 근데 네. 그 중에는 이 좋은 지역도 있고 그리고 이미 많이 올라간 지역도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아까 이제 평당 증감률에서 빠지니까 사라지게 되긴 하지만 이미 내가 관심 없는 지역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새로운 지역이 나오거나 좀 관심 있는 지역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지역을 볼 때 내가 그냥 여기서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이 아파트가 좋아 이게 아니라 이 도시에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었고 어떤 호재가 있었었을 때 이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지라고 한 번쯤은 내가 그 뉴스 몇 번만 찾아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처음에 접근이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접근 자체를 이걸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으로 좀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시군구에 그런 정보들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 지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고 네. 또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 건지에 네. 대해서까지도 한때 부동산 공부를 할 때 그 음. 안에 들어가서 막 보면은 이런 정보들이 다 정리돼 있었구나라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고요. 네. 아, 이제 진짜 부동산은 과학이자 심리가 아닌가. 예전에는 정말 감으로 아니면 막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가서 막 이게 좋대 이러면서 막 다 사러 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정말 진화하는 것 같아요. 짧은 시간 동안. 음. 그래서 오늘 그 정수를 담은 책을 네. 만난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뭔가 굉장히 성장하신 것에 대한 내용도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자기계발서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회사원들이 사실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일찍 일어나서 이제 이 공부에 막 열정을 불태우는 모습이라거나 또 멘토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것까지 책에 담겨 있어서 그런 것까지도 이제 어떻게 저걸 내가 하겠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 관련해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제 이거는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6가지 그 젠가 네. 빼내는 것들은 일종의 어떤 데이터들, 네. 현재 다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렇게 부동산을 바라보는 분들 중에 여기 다 필요 없고 대형 호재 하나 터지면 무조건 떠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뉴스에서 네. 뭐 발표하면 예를 들어 뭐 GTX 발표할 때만 해도 A 노선 뚫린데 B, C 노선 뚫리는 지역이야. 그러면 갑자기 우르르 막 가가지고 투자하겠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의외로 호재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어요, 책에. 호재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들어가 있긴 하는데 네. 그 이야기를 넣은 이유가 뭐냐면은 호재 물론 부동산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리고 호재가 있으면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호재 같은 경우에 뭐 이제 도로나 철도 이런 것들이 들어왔었을 때 대부분 이제 계획이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착공이 되고 준공이 되면은 세 번의 그 사례에 따라서 이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도 이제 모든 지역이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을 했죠.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철도가 뭐 지하철 이런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한 호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갔었던 이런 호재가 또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9호선 우리 황금 라인과 SRT 같은 경우 최근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가격과 가지고. 그래서 SRT 같은 경우는 계획 발표되고 착공이 될 때 오히려 가격이 주변이 떨어지고 있다가
이제 준공이 거의 1년 전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공되기 전에 올라가는 건가? 해서 9호선 라인을 또 봤죠. 그래서 저기 뭐 당산부터 해가지고 쭉 보다 보니까 9호선은 오히려 준공될 때쯤 떨어지고 있고 얘가 그 전에 뭐 착공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가 뭘까라고 다시 한번 보다 보니까 이게 이 지역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때 호재가 굉장히 큰 양념처럼 가미가 되긴 하지만 이 지역이 전반적으로 되게 되면은 이 호재가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결론이 그거였다는 네, 그래서 거죠? 심리가 조금 더 우선시 봐야 되는 수치가 아닌가라고 생각한 겁니다. 정말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데이터로 다 알아본 사람 같은 그러니까 뭐만 이렇게 느낌을 받아요. 그렇죠? 질문을 던지면 그 데이터를 조사해 봤는데요. 네. 이게 이 지역은 이랬고 이 지역은 이런 거 봐서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또 네. 재밌었던 게 WOP 맞나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장애물에 부딪히면 네. 그 장애물이 뭔지 미리 이제 내가 네.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면 그거 알기 위해서 장애물이 뭐지? 그거를 네. 하나하나 제거해가는 모습도 네.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거의 그런 식으로 공부를 거의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 공부 처음에 접근할 때. 얘가 올라간 이유가 뭐지? 하면서 다 Y부터 많이 써놨었어요. 그래서 이 Y를 해결하기 위해서 멘토가 없다 보니까 거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다 보면은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질문 자체가 그거예요. 이 부동산이 상승하는 이유 하다가 마지막에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 결론을 보면서 이 결론이 거의 결론이 아닌 결론이 많이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긴 하는데 네. 이 과정 안에서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되었거든요. 그 계속 Y를 넣어놓고 여기에 또 대입을 하고 그런 식의 과정이 많이 들어갔었죠. 네. 이 방송 통해서 박상용 풀대표의 진가를 좀 많이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빅데이터로 부동산 투자했다는 박대리. 그래서 네. 얼마나 벌었대? 얼마 벌었대? 정말 기네요. 네. 그 얼벌. 예.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만나뵈서 너무 반가웠어요. 저도 너무너무 네. 반가웠습니다. 네.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부동산 투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맨 처음에 여기서 어느 정도 돈을 벌거나 그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투자하면 무조건 채팅방이나 이런 데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너무 빨리 정보 하다 보면은 그냥 그 이야기만 듣고 그냥 그쪽으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누군가 작은 이야기에 그대로 넛지로 인해 가지고 바로 그쪽으로 빨리 들어가죠. 내가 공부한 모든 시간들은 다 이제 허비되는 시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향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보는 훨씬 더 빨리 우리한테 들어올 거고, 문제 우리는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필터링을 하고 거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그 거를 수 있는 능력을 이 책을 통해서 많이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동산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연구하고 공부하는지를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진화한 것 같고, 그래서 내 집 살 때도 좀 많이 공부하고 사야 될 것 같아요. 꼭 투자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런 책을 한번 보시면 사람들이 여기까지 갔구나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뭐 투자라고 하니까 되게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으신데, 뭐 거기가 집이 사는 곳이지 뭐 투자하고 이런 게 거냐라는 분들도 많으신데, 어차피 내 집 마련은 언젠간 하시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실 때도 이런 내용을 알고 접근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으니까, 네. 뭐 내가 집을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네. 2시간 가까이 또 우리 필 대표님 모시고, 그래서 얼마 벌었는지는 얘기는 못 들었지만 어떻게 벌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2시간 네. 동안 참 많이 도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또 아쉽지만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돼서 여기서 또 2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돈 벌러 가셔야 돼요. 돈 벌러 가셔야 돼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